우리나라의 좀비 기업이 지금 18%입니다. 이 금융권들 중에서 뭐 새마을금고 지금 이제 양박까지 뭐 작가 나온 것처럼 만기가 되는 10월이 지나고 나면 터지겠죠, 뭔가? 빠르면 9월 전에, 느려도 연말 전에 소식들이 좀 들릴 겁니다. 50%로 가면 이제 파산이거든요, 사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반등이다, 뭐 계속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 우리가 폭등하던 장을 봤기 때문에 근데 2030은 특히 그런 장은 이제 제가 볼 때 암만 계산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약간 일본식 버블로. 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또 신간을 출시를 하셔가지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어차피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결과적으로 진단을 하고 네. 앞으로의 또 시장을 또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망해보는 그 내용이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불확실한 이 매크로 변수가 우리나라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변화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결을 좀 예상하신다고 하셨고,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사실 일단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인데 지금 국외 요인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가 있어요. 수출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수출이 줄 거고 지금 삼성전자 뭐 수익 안 나듯이 그러면 벌어들인 것보다 나갈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되겠죠. 네. 그 분이나 그 기업의 직원들이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부동산을 그럼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은 나중에 살 수 있지만 회사는 망해지면 다시 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좀비 기업이 지금 18%입니다. 한 개 기업. 3년 동안 연속해서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0% 가까운데 이런 어려움이 조금만 지속되면 그중에 10%만 문제가 생겨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나올 거고 경매물건이 늘어날 거고 그 시장과 이제 국외 요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하방 요인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시장은 1월에 규제 완화 대책을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 힘이 이걸 이길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국내 요인조차도 이 힘이 자연스러운 힘이 아니잖아요. 그 억지로 약간 정책적으로. 네, 억지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던진 정책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게 더 올라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총선이 딱 1년 남았잖아요. 우리 지금 촬영하는 날짜로. 네. 1년 뒤에 총선을 정부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집값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더는 풀어줄 게 없을 거라고 봐요. 카드는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총선 끝나고 던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친 듯이 만약에 가을에 던졌다. 물론 집값이 지금 더 내려가면 또 던질 수 있겠죠. 막아주려고. 근데 이제 받치고 있으면 더 대책은 안 나올 거고.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러니까 해외 요인은 분명히 하방 요인이 된 건 맞고, 국내 요인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해외가 뭐 망하든 저하든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집값을 올릴 수 있잖아요. 사람도 늘고. 근데 우리 국내 요인도 지금 보면 PF 문제도 있고, 또 자산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 이분들이 주택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부담되는 선이에요. 아직도 지표상으로. 근데 특례보금자리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까지 풀로 해주는데 평균 한 2억 5천씩 받으셨더라고. 그분들이 5억까지 안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평균이 2억 5천이 아니라 저는 3억 5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분들도 이제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다 경제처럼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고전적인 레거시 미디어는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유튜브들은 팩트를 전달하는 데는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합리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MB 정부 때도 똑같이 던졌을 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2,000개, 그전엔 저점이 한 2,000개였어요. 지금 막 1,000 미치지만 서울이 2,000개일 때 한 7,000개, 8,000개로 바로 튀거든요. 3, 4배? 네. 그리고 막 6, 7개월을 갔어요. 근데 지금 3달째인데도 1,000에서 겨우 2,000 가 있잖아요. 그럼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 또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도 3억에서 6억 사이, 1억에서, 그러니까 밑에 6억 이하 주택이 한 70%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이 물량이 빠지면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갔을 때 10억짜리 사러 온 분도 있고 나는 6억짜리를 사러 갔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식당 가서 사람이 많으면 먹고 싶고 다 비어있으면 맛이 없나라는 생각 드는 거잖아요.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고 자기가 11억짜리를 사러 갔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해외 요인까지 겹쳐져서 국내 요인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힘이 약하고 펀더멘탈이 해외 요인의 상승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누누이 연초부터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보수적으로 현명하게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뭐 해외 요인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 약간 정책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약간 좀 해외 요인, 그 SVB 사태로 인한 네. 금융 리스크 네. 그 우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까지도 번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PF 부동산 PF 그 네. 부실도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IMF에서도 뭐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 이런 네.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빠르면 9월 전에 느려도 연말 전에 소식들이 좀 들릴 겁니다. 천만 다행인 거는 1금융권하고 메이저들은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몇 번 돌려봤어도 제가 가서 조금 재무제표를 다는 모르지만 대충 봐도 괜찮고 신용평가에서 나온 보고서들 또 한은에서도 보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모니터링 하느라고 보고서를 다 봐도 1금융권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이 금융권들 중에서 뭐 새마을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양박까지 뭐 작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조그마한 건설사들은 지금 다 정리하는 분위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넘겼잖아요. 작년 10월에 기억나시면 추경호 장관이 레고랜드로 좀 시끄럽고 막 좀 신용경색이 됐을 때 현장들이 돈을 못 구해서 파산 직전에 가니까 50조를 긴급하게 투입했단 말이에요. ABCP를 했는데 그 만기가 1년이에요. 그때 그러면 좀 큰 현장들 이런 데들은 이제 1년 뒤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옵션이 좀 걸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반응해 보려고 이게 국가에서 던지고 나서 1월부터 좀 금리가 좀 안정됐거든요. 그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전단체라 그러나요? 그 짧은 기간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땡긴 데들이 만기가 또 짧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규제 하나 던지고 특례보험 자료는 나왔으니까 분양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억 더듬어 보시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 12월 이후로 별로 안 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안 했냐? 왜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원래 사업 계획에 잡은 그 가격으로 팔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그럼 깎아서 팔면 팔릴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완판 현장에 보면 공통점이 기존 시세 좀 내려간 지역에 기존 시세보다도 다 저렴하거든요. 그 완판 나오는데 어떤 현장은 완패. 그냥 버티다가. 그럼 현장 입장에서 우리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야 이거를 좀 덜 남고 팔긴 너무 억울하고 막 머리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입장이 틀린 거예요. 맞아요. PF 기관에서는 금융사 우리가 말하는 증권사 PF 문제, 캐피탈 이런 문제 거기서는 빨리 싸게 팔라 그러겠죠.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면 난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게 1, 2월 동안에 서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3월에 하려고 했는데 3월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죠? 법안이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홀딩하다 이제 더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4월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4월에 분양하고 나면 분명히 새로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분양가를 현장들이 다 같이 낮춰가지고 한다면 시장이 앞으로 이 정도 가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현 기존 시세가 다 그 정도 따라가야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런데 고분양가나 예전 분양가, 사업계획성의 분양가를 유지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현장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현장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하시면 본인 저기 동네 같은 데서 계산이 나와요.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중에서 분명히 타협이 안 돼서 분양가를 아슬아슬하게 했다가 완패되거나 미분양된 데들이 나올 거예요. 나왔을 때 줍줍이 붙어서 완판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70%만 되면 천만다행인데 50%로 가면 이제 파산이거든요 사실.
그 버티다가 돌아오는 ABCP를 차환을 못하면 만약에 새마을금고인데 자기가 죽겠는데 일단 뭐 회수해야죠. 그렇죠. 네. 경매라도 빨리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해야 금융기관에서 금감원에서 뭐라고 안 하겠죠. 이거 경매에서 돈이 들어오면 자본 구조를 맞춰보니까 버텨. 그럼 봐줄 거고.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애초에 얘기했던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부실 현장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전에 조금 힘들었던 현장들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버텼어도 만기가 되는 10월이 지나고 나면 터지겠죠, 뭔가? 돈이 많을 땐 부부도 좋지만 단점이 많아도 단점이 많은데 돈도 없으면 이제 싸움 나고 헤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와중에 대외 변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파도는 좀 지나쳐야지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의 준비를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예. 이미 뭐, 현장에서 이제 제 친구도 사업 시행자들이 꽤 계신데, 돈 빌려다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서로. 재작년에는 그게 아니라, 뭐, 땅 있으면 내가 살게, 막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겠죠, 조만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SVB처럼 어느 은행이 좀 PF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할 때 뱅크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해요. 스마트 뱅킹의 역습이라고 확 맞아요. 빼면 거기가 그냥 PF하고 상관없이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정부가 잘 컨트롤해야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뭐 대부분의 그런 현장들이 약간 분양가를 낮춰서 이렇게 네. 뭐 해서 완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가격을 그만큼 낮춰서 했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하신 좋은 대로 신호죠. 무주택자한테 좋은 신호. 무주택자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신호.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 만약에. 근데 아니면 고분양가를 유지했을 때 분명히 지금 제가 갭을 보면 미분양이 많이 터질 거고 그게 말씀 주신 금융기관의 부실로 나타나면 심리가 또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간의 텀만 길어질 뿐이지 다시 또 하방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비슷하네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집값만 싸면 다 사겠죠. 네. 안 싸니까 지금 정책을 던지고 이렇게 하고 해도 거래량이 많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그게 안 풀리면 사실 계속,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반등이다, 뭐 계속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3월에 전국 집값 낙폭이 다시 뭐 커졌다. 그런 뉴스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금. 3월은 아니고, 네네. 한 주죠, 한 주. 저번 주, 3월 말. 마지막 3월 말에. 주. 마지막 주가 아직도 규제 완화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밀어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전국이 심화가 된 거예요. 서울은 마이너스 0.13으로 제가 가는데 매매 가격 마이너스 0.13 그대로. 그러니까 반등의 힘이 약해진 거죠. 반등 이런 기사들이 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면서 호가가 또 늘어났잖아요. 아이러니한 현상이 제가 자료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네.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 매물인데요. 아파트 매물이 여기 보시면 거의 총량은 조금밖에 안 줄었고, 네. 이게 노란 게 아파트 매물이거든요. 매매? 네. 이게 1월 1일 그때요. 그 규제 하나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터질 때, 그러면 매물이 더 줄어야 이게 시장이 계속 반등하잖아요. 네. 거래량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매물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지금 서울은 1월 달에 비하면 다 많은 구는 25%, 적은 구는 12% 늘었어요. 매물이. 8년 된데도. 거래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죠. 그럼 왜 매물이 나오죠? 지금 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으니까 내놓겠죠? 지금이라도 약간 마지막 탈출기에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마지막 탈출구라는 표현은 너무 압박적이고, 네. 지금 파는 게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조금 내려갔어도 팔아서 들고 있다 더 내려가면 그것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소유자들이 생겼다는 얘기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요새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매물을 급하게 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났거나 두 가지 요인이 들어있겠죠. 임대사업자분들이 이제 단기 임대사업자 4년 매물 있잖아요. 그분들이 1년 안에 안 팔면 양도세 준 거예요.
그 매물은 지금 소리 없이 계속 꾸준히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안 줄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이렇게 막 빠졌는데도 매물은 계속 똑같아. 근데 사는 사람이 그러면 빠지면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왜? 특례보금자리로 다 달라붙었다가 샀으니까.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로는, 요것도 보시면 강남 상구인데 뭐 다 올라가잖아요. 네. 매물이 10에서 15% 올랐고요. 마용성도 똑같아요,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용산만 보조축인데요. 다 지금 10에서 15% 늘었고요. 양천, 노원, 영동, 포구도 이거는 좀 한 7, 8% 늘었어요. 이런데 특례보금자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보시면 좋을 텐데요. 보세요. 우리 기억에 일주일 만에 10조 막 이런 기사 있었고요. 이 그림처럼. 그리고 2월 5일 날 다시 발표하고서 이게 2월 5일이고 1월 30일 2월 5일 출시가 있다니까 2월 17일 날 발표를 해요. 14조 5천억 20일 만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3월 17일 이때는 50일 만에 합해가지고 22조 6천억 이렇게 나갔다고 나와요. 그리고 엊그제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합해가지고 14일 다 합쳐가지고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25조 60 몇 프로 소진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막 돈이 막 빨리 나가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기사는. 네. 느낌은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일주일 단위로 다 계산을 해봤어요. 맨 밑에 보시면 일주일 달 소진액이 이 당시는 일주일에 10조 나갔잖아요. 네. 요 기간을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해보니까 2.8조 일주일당. 그 다음에 이 50일간은 1.9조. 점점 줄죠. 일주일마다 나가는 돈이 줄고 있어요. 14일은 1.4조. 이게 뭐예요? 돈이 아직도 한 20조 가까이가 남았는데, 20조는 안 남았죠. 한 15조 남았는데,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줄잖아요. 왜 줄죠? 주택 가격이 이 당시까지는 차고 오다가 매매 효과가 올라가니까, 내가 이거 무리해서 집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판단 드는 거예요. 그때 가격은 살만했는데, 갑자기 효과들을 올리니까 가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럴 때 매기려고. 그죠?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갔다가 빠져나온 거.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을 아니까 가가지고, 저 싼 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에는 거래량이 3월보다 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되면 벌써 효과가 약발이 일단 끝나간다. 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게 이제 벌써 이상한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그 0을 돌파해야 상승이잖아요. 플러스.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규제 완화와 이런 엄청난 폭탄을 퍼붓는데 여러분 MB 정부 때는요. 2030 세대들은 모르시니까 또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자님 아시잖아요. 그때는 음마아파트가 14억 가다가 7억까지 툭 떨어졌어요. 글로벌 때. 지금처럼 푹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조금 한두 달 있다가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 대책을 썼어요. 그때 특례보금자리로는 없었어요. 썼더니 LTV를 풀어줬어요. 그 대신에. 비슷한 효과예요, 사실은. 그때 DSR을 안 했으니까. 비슷한 효과죠. 그때 뭐 아니나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개에서 7, 8,000개로 푹 뛰고 거래량이 한 달. 그리고 가격이 2, 3개월 만에 음마아파트가 13억 5천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뭐 전 고점에 가까이. 지금 어때요? 아니잖아요. 못 가잖아요. 지금 뭐 찔끔 뭐 그냥 네, 거래량만 만들겠죠, 사실. 네, 그때는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수준이 7 수준이었어요. 7. 서울 아파트가. 그러니까 쫓아가죠. 지금은 18이잖아요. 와, 2배보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 갭을 좁힐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결론은 집값 조정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지 마셔라. 이거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네. 뭐 2월 미분양 같은 경우는 1월이랑 거의 뭐 동일한 그런 수준이고 동일하죠. 예.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바닥 시그널이 아니라 약간 방금 말씀하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중간에 굴곡? 약간 반락? 주식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약간 데드캣 바운스 약간 그런. 네, 데드캣 바운스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MB 때도 데드캣 바운스가 결국 일어났잖아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만. 근데 지금 여건을 따져보면 펀더멘탈에 너무 약하잖아요.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소득이 빵빵 드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역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리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장밋빛으로 보는 건 좀 성급한 판단이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파도가 지난 다음에 배를 띄워도 되잖아요.
왜 무리하게 파도 치는 데 가가지고 리스크를 감수를 해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달리는 말에 타도 되는데 왜 저 밑에 지하실에서부터 어렵게 타실 필요는 없다. 무리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폭등하던 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2030 특히 그런 장은 이제 제가 볼 때 암만 계산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약간 일본식 버블로 책에도 아까 나온 것처럼 네네. 일본식 버블의 형태를 따라가는데 스타일만 다르지 방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가 피크일 때 좋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1년 만에 바닥으로 하는 게 1번이고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겠죠? 그래도 체력이 약해지는 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향이 이제 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좀 연장을 한 게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곳도 연장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뭐 보고 있는 것 삼성동하고 같더라고요. 대치동하고 네네. 중요한 데가 좀 남아있죠. 연장을 하죠, 이제. 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정부도 많은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아쉬운 게 항상 우리 국민들이 갭 투자해서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너무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항상 피곤해요. 근데 이제 정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다 축적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대충 감정적으로 한 것도 많았어요, 정책을. 근데 지금은 이제 통계도 많이 좀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 계산들이 나오는 통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부터 기관도 엄청 많잖아요, 뭐 이상한 기관들. 그 데이터를 다 하다 보면 이제 정책 입장에서는 답이 좀 나와요. 그럼 결론. 내년 총선이잖아요. 집값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좋아지겠죠. 그게 1번이에요. 제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1번이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1번인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데 농도의 차이만 있죠. 농도의 차이. 네네. 뒤에서는 세금 더 뜯으려고 그러고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나죠. 한쪽에서는 맨날 세금 계산해요. 거래가 많이 나면 세금 들어오고 이런 짓거리들을 정치인들을 하시니 우리가 피곤하죠.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그렇죠? 투자자들 영끌에 붙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될지 뭐 예측이나 했겠어요? 저희같이 매일 보는 사람이나 예측이 되지 바쁘시고 언론 보는 분들은 영끌에 물리는 거고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나쁜 갭투기꾼들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제공한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약간의 어느 정도 경제상의 받침 속에서 내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저평가를 계산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전하면 다 같이 쉐어가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기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 거래를 푼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에 이제 소멸시대 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방에도 갑부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뭐 믿거나 말거나 소식통에 의하면 지방에 이제 임대사업 뭐 한 30개 가지고 있다, 집을. 그러면 뭐 5천에서 1억부터 2억 대가 제일 많고, 그러면 한 3억, 4억, 5억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평균 잡으면 한 1억에서 1억 5천, 2억, 3억 정도로 치면 보증금 들어있잖아요. 30개 팔면 한 30억 나오거든요. 물론 10개 팔면 10억 정도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강남에 요새 집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맨날 습관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강남에 입성할까? 뭐 이런 지방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 들어오니 뭐예요? 토지 거래하고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방에 지금 투자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방 미분양이 더 심각해지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제가 그분들에도 자산 관리가 아니면서 안전한 곳으로 더 사람이 많고 더 효율이 좋은 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노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 소식이 작년 가을부터 저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또 정치인들도 정책 잡으시는 분들도 고민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은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 지자체장이 할 수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집값 올리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그 박제가 되겠죠? 집값 올리는 시장으로. 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대선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집값을 잡을까요? 올릴까요? 잡으라고 노력하겠죠. 네. 한쪽에서는 올리는 분위기는 던지고 결론은 잡겠죠. 두 개를 다 잡으려면.
그러니까 정책에 대안은 던지고 실행 기간은 늦춰서 절묘한 시점이 언제? 대선 전에 이걸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선거를 몰고 가니까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무슨 타운 막 나왔잖아요. 아직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총선도 끝나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 그걸로 뭐 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펌핑되는 그 속에서 그걸 활용해서 버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따라갔다 물리는 사람도 있고 정책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옛날에 한강대우나 MB정부 할 때 한강대우나 땅 샀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상황이나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원진영 장관도 대선 욕심이 있으실 거고 부동산이 정치하고 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분이 그러면 명분이 좋잖아요. 주택가격 안정 맞잖아요. 그 집값 오르면 어떻게 돼요? 면이 상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셔도 좀 추측이 되실 거고 막 펌핑하기엔 약하겠다. 바운스가 그러면 펀더멘탈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모여지죠. 그래서 제가 좀 올해는 좀 참으셔라 그런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약간 강남 집값 이게 약간 관심사잖아요. 네네. 최근에 전세값이 특히나 많이 폭락을 해서 전세가율이 한 40% 정도? 네, 40% 됐죠. 뭐 약간 그 밑에도 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남 쪽으로 순유입 인구가 이례적으로 늘었다, 뭐 1,000명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 익성을 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강남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1,000명이 늘었다. 참 우리 기자분들이 이제 뭐 약간 과장성,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기사를 잘 쓰시는데. 인구 그럼 감소할 때는 3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1,000명 되니까 쓸까요? 그동안 10,000명 줄었는데 1,000명 늘었으면 9,000명 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같이 써야 되죠. 그거 안 쓰잖아요. 그거 잘못된 기사죠? 1,000명 드는 거 인정해요, 제가. 1,000명 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주택이 한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자꾸 투자하고 갭 투자를 하니까 갭 투기를 없애려고 집을 사서 들어오는 강남 쪽에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집을 사서 들어올 때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어요. 그 제도가 좀 운영됐어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위한 대책으로는 좋죠.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긴 거예요. 그 실거주, 그래서 이제 강남의 거래량이 좀 줄기도 했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임차인이 현재 있으면 조건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사면. 임차인이 1년이 만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2년 있으면 더 힘들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강남 일대나 마영선 일대에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집을 팔려고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벌금 감수하고 강제로. 실거주 안 하는데도 자기가. 네. 왜? 비어야 팔리니까. 그렇죠. 빈집들 한 300개 팔리면 1,000명 늘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던 집들이 정리가 됐으면 사람이 들어왔겠죠? 지방에서 어떤 경기도 일대에서 왔던. 왜? 많이 내려왔으니까, 어느 지역은. 그래서 강남 4군지, 3군지 제가 기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비었던 게 300지만 하면 채워지잖아요. 1,000명 늘었어요. 근데 그동안 아직도 그럼 비어있는 집이 더 많다고 가정할게요. 그건 어쩜 맞는 팩트일 거예요, 그죠? 그 기사도 같이 보셔라. 그쵸? 하나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강남은 입주 물량이 이제 6월달부터 또 전세 가격이 또 하방 압력 받을 거예요. 원베일리하고 11월, 10월 정도 되면 DH파크 또 6,700세대 터지거든요. 개포동에.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지금 3375 개포자의 프레이던스가 3,375세대인데 그 영향으로 지금 강남 일대가 전세가가 말씀하신 40, 30 내려가잖아요. 못 채우니까. 그러면 6,700 나오면 어떻게 되세요? 2배 펌핑인데. 소유를 하신 분도 기사를 잘못 보면, 이거 내 거 그럼 더 올라가겠네. 착각해가지고 내가 급해요. 빨리 회사 살려야 되는데. 네네. 그러다 시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더 크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형평성 있게 좀 팩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1,000개가 폈는데 1년 동안은 몇 명이 줄었다. 이런 걸 같이 써주면 판단력이 뛰어나잖아요. 줄었지만 점점 채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비어있는 집이 있겠구나 생각하실 거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알맞게 시장 논리에서 시장이 정리가 돼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양쪽이 다 피해주거든요.
뭐 그렇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자님들 화이팅. 화이팅. 그렇다면 이제 전세가율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거래가,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이 전세가만큼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겠네요. 조정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남 4구는 제가 볼 때 강동구 빼고 강동구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많이 좀 그 하락이 많이 진행됐고 송파구도 좀 많이 진행됐죠. 네. 이번에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막 힘차고 가다가 숨찬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이제 제가 볼 때 약간의 강동구나 송파구는 약간의 추가 조정 하락 있을 것 같고 강남 서초는 그동안 잘 버텼잖아요. 강남구가 전세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0.5입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4월인데 벌써 6월 달에 한 또 몇천 개 나오면 분위기 또 샤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이 힘을 못 쓰거든요, 매매가가. 그러면 지금 좋은 때라서 반등기에 이제 들고서 파시려는 분들이 못 버티고 또 물건이 나오면 그때는 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한 6월 정도? 6월 정도에 강남 주택 가격이 약간 추가 조정의 신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경매가 나오든지, 못 버티다. 그러면 조금 숨 놓으려고 하는데 내년 1월에 하니까 보통 3개월 전에 전세 계약이 되거든요. 그럼 10월 달에 또 물량이 또 6,7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은 올해 슈퍼 역전세 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제가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걸 폭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강남이 왜 폭망을 해요? 그런 건 아니고 강남은 조정이 올해 한 해는 계속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잘 버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좀 그럼요. 네. 3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말이 세배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올랐죠. 네. 그래서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네. 약간 키 맞추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야 드네요. 또 뒤에 살 사람들도 살 수 있고 네. 정상적인 시장이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올해는 확실히죠. 강남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언젠가는 또 부동산이 바닥을 다지고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상승에 기반이 되는 지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투자자들이 이 지표만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TV에서 보셨겠지만 거래량, 미분양, 전세 세 개 딱 놓고 거래량이 늘고 미분양이 줄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세 개가. 그럼 상승으로 보시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세 가지를 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다가 어느 날 세 개가 다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승 추세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더 보시려면 한두 달 더 보시면 되고 이게 두 달 이어져. 그럼 이건 상승이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안 보더라도 그 와중에 매물 추가 조정을 한다라면 매물까지 감소한다. 그럼 이거 완벽하게 상승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 또 지금처럼 두 개는 됐는데 매물이 증가야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가 거꾸로 안 좋으면 지금처럼 지금 거래량은 늘고 있잖아요. 근데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은 늘었어요. 전세가율 내려가잖아요. 미분양 늘어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더 강하니까 매물까지 늘어나잖아요. 세 개가 강하면 하방 쪽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방이구나 좀 쉬었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시고 세 개면 들어갈 준비해야지 네 개면 들어가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 또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졸작이지만 그 책 안에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입주를 2025년 말씀 주신 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건설사들이 올해는 분양할 거는 작년에 이미 계획을 잡았잖아요. 이미 땅값을 줬고 건설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게를 열었는데 문 닫는 건 바보잖아요. 장관 해봐야죠. 올해까지는 이제 분양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올해 누가 땅 사서 내년에 분양할 준비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지금 2023년. 안 하면 이게 3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오겠죠. 그게 이제 벌집순환 모형이 있고 3년 뒤면 언제? 2026년. 그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기본 공급 수요 관계는 됐고 말씀드린 경제 펀더멘탈이나 그 세 가지 팩트가 받쳐주면 올라가겠죠. 아시는 분들은 미리 들어갈 거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 좀 다르다. 왜 다르냐? 3개 신도시가 올해 착공을 하거든요. 17만 호가. 근데 그 착공한 것들이 계산을 하면 지금 그 시점에 입주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불장 없을 거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저렴해지잖아요. 그 현상이 이 텀을 이용해서
하락의 조정이 되는 끝점에 다시 또 물량이 나오니 앞으로의 불장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죠. 상승하더라도 옛날 같은 불장은 안 나오죠. 계산이 안 나와요. 물량이 많으니까, 그죠? 물건이 없어요. 옛날에 뭐 아시잖아요. 매물이 심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 이 로드맵을 보면. 그런 걸 단 하나 있죠. 일기 신도시를 다 때려부신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다 때려부신다든지, 인위적으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플랜이죠. 그럴 경우에는 뜰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뒤도 한번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그 뒤는 마치 지금 PF를 일단 막고 뒤에 일을 걱정하듯이 그 뒤도 우리가 한번 생각했죠. 왜? 그러는 사이 10년이 흐를 것이고 10년 뒤에 우리 인구는 아시잖아요. 저희가 대학교 갈 때 수능 응시자가 90만이었어요. 저희 때 89만. 지금 40만. 그리고 10년 뒤에 25만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좀 나오죠. 우리가 일본형을 따라갈 어떤 그림의 행태를 취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새 뭐 이민청액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민 받는다고. 네. 사람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아주 안 좋은 정책이죠. 우리 국민들, 청년들을 살려서 식구를 늘려야지 왜 이민 받을 생각을 해요? 기득권들은 그 생각을 하죠. 자기들은 국민이고 뭐고 돈만 먹으면 되니까. 그죠? 남이 나라 사람이 오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이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기득권들은 좀 정신들 차리시고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그만 드시고 인간적으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힘내시길 좀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한 마음도 항상 들고 젊은 분들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너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털깎이식도 좀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뭐 좀 사이다 경제니까 사이다식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원하게.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책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과 같은 불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원래대로라면 2025년이나 2026년에 그런 공급 부족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3기 신도시 그게 들어서면서 또 공급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많이는 안 나죠. 그냥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불장으로 가기에는 약한 심리를 만들기 때문에 불장이 약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지역별로 아시면 용인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호재가 있는 데들은 뛸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게 팩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면서 해외로 나갈 때가 됐죠. 대한민국이.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자산과 뭐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샤프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올림픽에서 4강을 다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그래요? 근데 처음 알았네.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에요. BTS부터 해가지고 뭐 뛰어나잖아요. 대한민국 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라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얘기했고 그게 헛말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족이 좀 제가 볼 때 해외로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광개토대왕 때 뭐 우리 민족이 좀 천성이 착하잖아요. 남을 나를 잘 침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침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엄연한 글로벌 세계고 경제적 영토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부가 안에서 뭐 갭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부가 딱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외 경제 영토 늘리기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 후진국도 살려주고 우리도 살고 거기에 차익은 또 갖고 윈윈하는 정책을 충분히 필 수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건설 쪽 하시는 분들 다들 해외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럼 무주택자들 주로 이제 젊은 약간 뭐 MZ세대 뭐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언제 마련하면 좋을지. 저는 주택가격 조정이 계속 될 거고 정부가 이제 특히 MZ세대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정부가 심각성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 뜻은 있으나 이제 전 정부에서 만들었고 이번 정부에서 확대하는 정책 있잖아요.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50만, 100만 정도 물량이 청년층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청년 중에 또 혼자 살기 원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필수적으로 결혼을 통하거나 집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청년주택이 그 정도 물건이 나오면 어느 정도 분산 효과가 뛰어나게 돼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부에서 그 갭 투자, 갭 투기에 대한 방식을 안전하고 정상적인 수준에, 그러니까 얘가 100원짜리인데 50원으로 저평가가 됐어요. 그거를 투입을 해서
자산을 투입해서 증가하는 부가이익을 쉐어해가지고 투자 가치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리딩을 해주면 이게 안정적일 텐데 지금 뭐냐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것만 하는 형태를 취하니까 제가 볼 때 정부가 만약에 젊은이들이 집단지성이 발생을 하고 전세 대출이 이게 천일의 칠면조처럼 막 해주는 것 같지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결국 다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싼 것 같지만. 네. 그런 걸 깨닫고 나서만 집단지성이 발휘 된다. 그럼 정부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둘 것이고 진짜 어렵거나 파산하거나 사업 초년생들한테 시드머니 수준만 되는 거지 집값이 6억인데 5억을 대출해주는 이런 악정 행태는 안 하겠죠. 그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집값은 자연히 시간을 두고 정상적인 피해야 선진국 수준에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거나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 그 순간에 또 머니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벌어지는데 우린 전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정부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앉아서 어떤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보다는 제 생각엔 젊은이들 좀 뭉치셔가지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라. 우리를 볼모를 삼아서 집값을 올려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집값을 올려서 살 땐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전세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땐 전세제도를 두고 가지고 뭐 1, 2년에 판다. 그건 투기꾼이잖아요. 5년, 6년 임대를 잘 놓고 사회 공익에 기여한 다음에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만 선순환에 네. 그렇지 않은 거를 정부가 제어를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여서 요구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힘내시고 그러면 저절로 그 행위만 해도 집값이 내려오잖아요. 집값을 대출을 많이 해달라가 아니라 집값이 안정적으로 되게 해달라 이거죠. 소득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내가 꿈을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좀 본질적으로 다가시는 게 낫지.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 뜻은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 주시니까 언제 사는 게 좋다고. 근데 그것도 저도 첨언을 하자면 청약은 좀 싸잖아요. 특히 공공 분야. 네. 그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돈이 없어서 계약금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을 하면 공공 분양은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하기 때문에 뭐 전세가 위기가 와서 폭락이 되지는 않는 한 자산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된 순간 친구고 누구고 다 손을 벌리면 도와줍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돈이 없다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청약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마이너스든 뭐든 용도가 어때요? 쓰는 용도가 집을 위한 것이고 내가 거기 오래 살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것도 전매 제한을 좀 묶어줘야 돼요. 3년 정도. 그럼 그 실제 의도가 보이면 누가 일부러 집을 저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정책이나 또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같이 가면 지금 우려하시거나 걱정되거나 박탈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뭐 드론드론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디 좀 말씀을 잘 들으셔서 또 이렇게 실제로 목소리를 내실 거고. 네. 이번에 이제 그 도심에 서울 청년 MZ 세대들은 도심에 이제 그 이번에 고덕강일처럼 뭐 토지임대부 분양 뭐 설왕설래 하는데요. 그거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후세들한테도 좋고 내가 20년 살다 나와도 집 사면 되잖아요. 돈 모아서 그런 정책들의 가격이 싸요 일단.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해줘요. 정부 정책 자금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다고 못 달아들 게 아니라 무조건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되면은 일단 거처가 안정되면 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물량이 꽤 나옵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뿐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땐 차후에는 정책 자체도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또 하려 해가지고 청년 MZ세대들한테 배정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왜냐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위에 분들한테 자꾸 주면 좀 그렇잖아요. 밑에 분들이 사서 집을 가져야 가정이야 인구 정책에도 맞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청약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하셔라. 특히 공공 청약에 대해서. 민간 청약은 이제 시세 같은 거 체크하셔가지고 접하시면 되고. 공격적으로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다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공공 분양과 3기 신도시 또 3기 신도시 옆에 또 택지지구도 많아요. 좋은 데들. 그런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 50대 관점에서 좀 노후 관점에서 어떻게 40, 준비를 해야 50대요? 되는지 네.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예전까지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집 하나만 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난 노후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40, 50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좀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좀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40, 50대 분들이 지금 주택이 없다시라면 요즘 이제 패턴이 갈리는데요. 임대료, 월 임대료 뭐 많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스스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솔로인데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는데도. 왜냐하면 월세는 일단 전세처럼 뭐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많이 없고 주인하고 타협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주인이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임대수이기 때문에 막 악착같이 임대를 올려는 주인은 제가 못 봤어요.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맞춰서 가거든요. 저성장 국면이니까 은행 금리 뻔하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임대료가 한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송파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송파 아파트 지금 20억 초반인데 월세는 1억에 비싸면 300, 250, 300 수준으로 알아요. 1년이면 3,600이잖아요. 1년이면. 10년이면 3억 6천. 20년 살면, 40, 50대라 그랬잖아요. 20년 살면 7억. 7억인데 그러면 13억은 계속 남아있고 대출이자를 안 낼 거고. 분명히 그 집을 살 땐 대출이자가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월세랑 상세하는 부분을 빼면 10년 동안 사는데 한 3억 소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10억을 가지고 있었다. 대출 받으면 그 정도 더 나가는데 이건 또 자산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는 분들이 요새 실제로 계세요. 서초동의 변호사님들 몇 분들은 그냥 뭐 좋은 집, 저부터도 계산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월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 50대가 되셨는데 50대 분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시내에서 애기들 키울 때까지 월세로 충분히 살고 자본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애기들 출가하면 만약에 있다. 출가하면 그 서울 근교 인구 감소 시대니까 어때요? 집값이 좋은 집들이 싸게 막 나오기 시작했죠. 10년 정도 지나면 은퇴할 때 되면. 그렇겠네요. 그걸로 멋있게 개 한 마리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체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60, 70대 현재 그분들이 부동산 자산에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없으면 물건은 나올 거고 이걸 이제 긴 로드맵으로 보시면 40, 50대 분들이 너무 아둥바둥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집을 마련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는 탐욕 때문에 막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약간 끝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또 오른다는 건 뭐냐. 대한민국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휘어잡아서 돈을 많이 벌면 가능하겠죠. 네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뭐 없잖아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니까 저성장 국면이니까 그거 계산해 보시면 경쟁률 2%, 금리 3%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요즘 라이프 스타일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40, 50대 분들은 현재 사시는 데서 그 미래까지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그러면 노후의 어떤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일단 청약 현장에 들어가시는 건 맞아요. 근데 기존 주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약 현장에 들어가실 때, 갈아타기라든 뭘 하시든 기존 시세 대비 기존 시세가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고 30% 정도. 근데 분양가가 이거보다 5% 10% 낮다. 그럼 합하면 40%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50%. 내려갈 거 10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보시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는데 내가 안전한 사람 들어가시면 10% 이익을 안 보더라도 정신적인 건강을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고민 안 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폭이 막 20, 30%다. 이러면 멀리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청약 현장에 들어가시는데 시세하고 분양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30, 40% 이 라인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20, 30% 수준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릴만 하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갈아타기도 마찬가지고 또 추첨제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산이 핵심은 그거죠. 자산이 소득이 그거를 샀을 때 대출을 꼈을 때 자산이 절대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40%, 40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60이 돼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부담되기 시작하면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계산하셔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금리랑 계산해 보시면 기다렸다고 크게 손을 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익률이나 할인율 개념에서 제가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고민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조만간 4월 25일에 CJ CGV에서 강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연에 오시는 분들이 MZ세대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30년 지금 부동산을 했는데, 뭐 이론도 현장에서도 많이 받고, 또 이론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부동산을 잘못 알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갑자기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의 장단점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위기인데 이 위기의 어떤 색깔의 농도, 진폭,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합리적이시잖아요, 상당히. 그 합리적인 데이터를 좀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드리고, 그리고 뭐 해외 부동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거 같이 설명드리면 젊은 분들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 가치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출간하신 책 그리고 이번에 강연에서 다루신 네. 내용 보면 이제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네.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뭐 단순히 뭐 올랐다가 거래량 늘었다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뭐 무주택자면 무주택자, 집이 있으면 집이 있는 대로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실지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